스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립어린이과학관 장형규 선생님입니다. 2020년 국립어린이과학관 랜선 스페이스 미션 캠프 마이 리틀 플래닛 탐사 프로젝트, 오늘은 5번째 시간 낯선 행성 탐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주에서 생존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스프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드디어 여러분들만의 행성에 도착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아쉽게도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어 화상으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심채경 박사님과 천문노트 강호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심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강호철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문노트의 강호철입니다. 네, 두 분 저희 과학관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모시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우리 어린이과학관 스프 여러분들 만나러 스튜디오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저도 지난 1회 방송에 출연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1회편에 출연해 주셨던 강호철 선생님 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네, 화상으로라도 오늘 이렇게 행성 탐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테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심채경 박사님, 네. 저희 스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을 연구하는 행성과학자입니다. 목성이나 토성, 또 수성,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요. 네. 최근에는 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인류의 우주 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우주 탐사가 진행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 선생님, 예. 혹시 지난 7월에 미국의 화성 탐사선 발사 중계하는 것을 보셨어요? 네, 물론이죠. 퍼서비어런스 발사 생중계를 네. 이제 또 과천과학관에서 진행했죠. 네네. 네, 재밌게 잘 봤었습니다. 네, 그때 신 박사님, 그때 7월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했던 퍼서비어런스 발사 생중계 때 함께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이것 말고 또 다른 화성 탐사선들이 발사되었다고 하던데요. 그거 좀 그렇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2022년에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탐사선 말고도 다른 탐사선들이 네. 한꺼번에 2대가 더, 그래서 한 번에 3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서비어런스 말고도 2대가 더 출발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 7월 20일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요즘에 UAE라고 부르는데 네. UAE에서 화성 탐사선 아말이라는 탐사선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화성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네네. 교신도 잘 되고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아마 문제 없이 화성에 잘 도착할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아말이라는 탐사선이 출발했군요. 네.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한 네네. 3일 정도 지나서 네. 7월 23일에 중국의 태넌 1호라는 탐사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지구에서 화성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중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3개의 나라에서 탐사선이 화성으로 갔군요. 네. 그런데 박사님, 왜 이렇게 여러 나라의 화성 탐사선이 한꺼번에 출발을 한 것인가요? 이때가 화성 가기에 딱 좋은 시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를 이용해서 지금 지난 7월에 이때 네. 출발하면 화성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적게 네. 걸리고 또 비용도 더 적게 드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시기였죠. 네네. 그러니까 화성으로 가는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린다. 네. 왜 그런지 우리 스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강호철 선생님 조금 자세하게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20년이 왜 화성가기 가장 좋은 시기인가 하면요. 네, 이 그림처럼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네, 가장 가까울 때에 화성 탐사선을 보내면 네. 이제 가까우니까 시간도 적게, 연료도 적게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또 가까워질 때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언제인지 같이 볼까요? 네, 자, 1년 후에 지구와 화성의 모습이에요. 네, 내년에는 이제 화성하고 지구 거리가 가장 멀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또 1년 후에는 어떨까요? 점점 다시 가까워지네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졌어요. 네네. 네, 여기까지 이제 2년하고 2개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 2020년이 바로 네. 화성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여서 화성 가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구와 화성의 그 공전 주기가 틀려서 가까워지는 시기가 7월이어서 네, 발사를 많이 했다는 거군요. 네네.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10월이에요. 네. 이제 탐사선이 화성까지 날아가는 시간도 고려해야 돼서 네. 가장 가까워지기 전에 보내거든요. 음, 이렇게 화성 탐사선들은 화성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보다 네. 3개월 정도 전에 발사해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도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7월에 쏘아 올리고 네. 가장 가까워지는 10월에 네. 이렇게 열심히 날아가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출발한 그 아랍에미리트의 아말과 중국의 테넌 1호, 그리고 미국의 퍼서비어런스까지 석 대의 탐사선은 모두 지금 이 시간에도 화성을 향해 네, 열심히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중국에서 발사한 테넌 1호는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테넌 1호의 비행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테넌 1호가 지난 7월에 출발을 해서 이제 내년 2월쯤 되면은 화성 네. 궤도에 아마 도착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화성 궤도를 좀 돌다가 한 두세 달 정도 돌다가 그 뒤에 네. 착륙선을 분리해서 화성 표면으로 내려보내게 돼요. 네. 이때 화성 그 대기권 꼭대기에서부터 지표면,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0분이요? 시간이 굉장히 짧군요. 그쵸. 예. 한 노래 뭐 두세 곡 정도 부르면 끝나는 그런 그쵸. 아주 짧은 시간인데, 네네.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얘를 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구에서 네. 보낸 신호가 네. 화성까지 도달하는데 한 네. 15분, 20분 정도 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화성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네. 탐사선이 표면에 추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명령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화성까지 가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지만 이게 착륙하는 데는 10분이면 끝나니까 탐사선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착륙을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궤도선이랑 네. 내려가고 있는 착륙선이 서로 네.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네.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제 물론 컴퓨터가 뭐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식으로 착륙할 것인지 미리 네. 좀 생각을 해서 네. 뭐 이렇게 할 때 뭘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뭘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미리 네. 좀 코딩을 해서 네. 착륙선의 컴퓨터에 또 궤도선의 컴퓨터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착륙선이 착륙하는 동안에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네. 여기가 낙하산을 펴야 되는 곳이구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풍선을 부풀게 해서 그렇게 착륙해야 되는 곳이구나. 네네. 아니면 이제 로켓에 불을 붙여서 천천히 내려가게 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동작하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아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뭐 네. 스크래치나 엔트리나 로봇 코딩 이런 거 해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게 네.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을 굴리다가 앞에 벽이 있으면 얘를 돌아서 가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코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네네. 키보드를 직접 화살표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 자기가 알아서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피하게 미리 코딩을 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화성에 착륙할 때도 궤도선이랑 착륙선이 그런 일들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오는 명령을 기다리다가는 이제 그대로 추락해버리니까 그쵸, 네. 그러지 않고 이제 미리 코딩을 해놓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주 중요한 탐사선이다 보니까 뭐 엔트리나 코딩보다는 조금 더 네. 복잡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해놨겠죠. 네, 미리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을 네네. 코딩을 해놔서 네. 스스로 알아서 착륙하게 만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스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코딩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코딩을 이용해서 화성 착륙선과 같은 이런 우주 탐사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프 여러분 우주여행에 코딩을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저희 그 테넌 1호가 착륙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사 장면이 나오고요. 네. 이제 대기권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와서 잘 착륙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로버가 내려올 수 있게 길이 지금 나오고 네네. 태양열 전지판이 펼쳐지고 아. 이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착륙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로버가 내려오니까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로버가 지구랑 직접 교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궤도선을 통해서 중간에 연락을 네.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행성을 직접 탐사하는 로봇을 로버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것을 아. 로버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러면 박사님 이 그 탐사선을 싣고 갔던 우주선은 무엇을 하나요? 이제 계속 화성 표면 주위를 계속 네. 돌고 있죠. 착륙선은 화성 표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겠고, 네. 궤도선은 계속 화성의 인공위성으로서 화성 주위를 돌면서 나름대로 이제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착륙선과 네네. 지구 사이의 신호를 서로 중계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탐사선을 내려놓고 우리 지구에 있는 인공위성처럼 네, 하늘에서 이제 화성을 관측하는군요. 맞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난 7월 30일에 발사한 미국의 퍼서비어런스호는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자, 강 선생님.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 10월 27일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전에, 네. 그 미국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까지 가는 여행에 네. 절반 되는 지점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퍼서비어런스는 이제 내년 중순에 화성에 바로 착륙할 예정입니다. 네, 네. 중국의 태농과는 좀 틀린데요. 어떻게 바로 예. 착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나사는 화성 예.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궤도선을 새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화성의 궤도선, 이게 MRO의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기존의 궤도선을 활용해서 네. 퍼서비어런스를 착륙시킬 예정이라 테논 1호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착륙을 시키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또 영상 자료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궤도선과 착륙선이 이렇게 신호를 네. 주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착륙선이 착륙하고 있어요. 네네. 이 착륙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 이제 탐사선이 착륙하고 화성 탐사라는 이런 내용들이 네네. 궤도선으로 이렇게 신호가 가게 돼요. 이렇게 신호가 가면 네. 궤도선은 이렇게 하나씩 받은 이런 신호들을 네. 이제 지구로 전송해 주죠. 네네. 이러한 신호들은 나 화성에 이제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네네.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탐사선의 셀카라든지 땅을 파서 발견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로버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바로 저희 지구에서 받지 못하고 중간에 예. 그 궤도선을 통해서 신호를 중간에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 박사님, 그 퍼서비어런스호는 어떤 탐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 퍼서비어런스 가장 큰 목적은 화성에 물이 있었는지 네. 옛날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화성에 지금은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아주 오래전에는 생명체가 살았을 거라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흔적을 찾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흙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암석 이런 것들을 캡슐에다가 잘 모아가지고 지정된 장소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이제 로버는 그냥 그 화성 표면에서 주행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네네.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데 아. 나중에 다른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 그 친구는 가서 지금 퍼서비어런스가 네. 잘 모아놓은 캡슐들을 음. 나중에 가서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흙하고 돌하고 잘 모아두면 캡슐에 네. 담아둔 거를 그게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탐사선이 가져오는 그런 것이군요. 네, 몇 네. 년 안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 다른 탐사선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모아두는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지구로 가져와서 네. 자세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우리가 직접 화성에 가게 된다면 이런 네. 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 그런데 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단어가 좀 길고 어려워서 우리 스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름이 아주 어렵죠. 발음도 네. 굉장히 어렵고 이게 네네. 우리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네네. 약간 어려운 단어였다고 해요. 아. 그 뜻은 인내라든지 불굴의 의지 뭐 이런 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화성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네. 잘 살아남아서 활동을 잘 하자 뭐 이런 뜻인 것 아, 같아요. 그런 이게 의미가. 원래는 네. 이름이 마스 2020이었거든요. 아. 화성 탐사선이고 네. 2020년에 출발한다는 아주 간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 화성 탐사한 로버들은 항상 이름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로버 네네. 이름을 공모했는데 네. 한 뭐 2만 개, 3만 개 이런 후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요. 네네.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한 뜻을 갖고 있는 퍼서비어런스가 이제 당첨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이름이 네. 미국의 한 7학년 학생이 네. 공모한 건, 제안한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중학생이 제안한 이름이 선정이 된 것이군요. 그렇죠. 네. 이게 나사가 옛날부터 예. 화성에 예. 가는 탐사 로버들을 항상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화성에 네. 상륙한 로버는 소저너였고 2004년도에 스피릿, 오퍼튜니티, 네. 그리고 2012년에 큐리어시티 이렇게 이런 아. 탐사선들의 탐사 로버들의 이름을 네. 다 어린 학생들이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성 탐사 로버의 이름을 학생들이 지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초의 네네. 화성 네. 탐사 로버가 이름이 소저너인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한 12살 정도 되었던 소녀가 네. 이름을 붙였대요. 아. 근데 이 연도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저랑 좀 비슷한 또래이실 것 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12살일 때 네. 화성 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 사람이었는데 네네네. 이 친구는 저랑 제 또래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12살에 네. 제안한 이름이 화성 아. 탐사 로버의 이름이 되고 내가 이름 붙인 그 네네. 로버가 화성 표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청소년기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화성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네네. 또 친구들 우리 반 친구가 제안한 이름이 당선이 됐대.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도 또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공모를 하고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이 그 청소년기 동안에도 화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그 중에 누군가는 아마도 자라서 뭐 우주 공학을 한다던가 로켓 발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과학자가 된다든지 네. 화성 그 자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과학 네. 전문 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네.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네. 여러분들 지금 우주에 관심을 갖고 이 방송 우리 스프의 스페이스 캠프를 계속 지금까지 참여해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한 10년, 15년 뒤에 저의 동료가 돼서 저랑 네네. 같이 행성 탐사, 행성 과학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과학자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성 탐사선의 이름을 그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지은 것을 이용함으로써 훗날 또 이 아이들이 직접 우주 탐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었죠?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금성도 많이 탐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행성 중에는 화성을 제일 많이 탐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금성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성이 예전에는 지구랑 좀 가깝고, 지구랑 또 너무 닮아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금성이 우리의 형제 행성, 자매 행성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네. 막상 탐사선을 보내봤더니 네. 너무 환경이 극한의 환경인 거예요. 네. 우리 스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금성의 환경은 우리 스페이스 미션 캠프 1회 때 여기 강호철 선생님과 함께 소개했었는데요. 자, 신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금성은 표면 온도 굉장히 높고 네. 대기가 두꺼워가지고 네네. 기압이 아주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네. 95기압, 지구 네. 표면 기압의 95배나 되는데요. 네.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아마 수영장에서 네. 그 바닥에 동전 줍기 이런 네. 게임 해본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아이와 제가 이제 동전 줍기를 해봤는데 대략 한 50cm 정도 되는 깊이를 잠수하는데 아우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네네. 물속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일단 네. 숨도 참아야 되고, 네. 이제 물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네. 수영장 바닥까지 들어가면은 막 물에 꾹꾹 눌려 있는 느낌이 네네. 들어서 빨리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수압 때문에 네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물 밑으로 10m 잠수하면 네. 그때 느끼는 그 수압이 한 1기압 정도에 비슷하다고 해요. 10m 깊이마다 1기압이 올라가는군요. 그렇다면 아까 금성이 95기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금성 표면이 네. 95기압이니까 네. 물 속으로 생각하면 한 네네. 950m, 거의 네네. 1km 정도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슷한 압력이죠. 와, 물속 1km 아래라 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깊은 그렇죠. 곳인데요. 네. 기압도 이렇게 높고 심지어 온도가 한 400도 정도 네. 돼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그거보다 4배나 높아서 아. 여기쯤 이 온도쯤 되면 금속인 납도 네네. 녹아버리는 그런 고온의 높은 온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주 비행사 절대 네. 살 수 없겠죠. 그리고 기계도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보냈던 탐사선이 표면에 네. 착륙한 다음에 굉장히 금방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금성에서는 도저히 생명체가 네네. 살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네네.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성 도저히 안 네. 될 것 같아 이러고서 그 다음 가까운 행성인 네. 이제 화성에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수성에도 네네. 보내고 또 네. 멀리는 목성, 토성에도 네네. 보내고요. 뭐 음. 그 보이저 호가 네네. 보이저 2호가 네. 천왕성, 해왕성까지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명왕성의 네. 뉴 호라이즌스 호가 네. 도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소행성, 해성 이런 데도 우리가 탐사선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금성 탐사가 많았는데 이 금성의 환경이 너무 이제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걸 확인한 뒤에는 화성을 집중해서 탐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박사님 이렇게 우리 인류가 그 태양계 행성들을 탐사해 왔고 지금도 활발히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행성에서 어떤 것을 탐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밖에서 보이는 거는 공기예요. 네네. 공기가 있는 행성은 이제 대기를 보게 되겠죠. 구름층도 있고 네. 그 대기를 분석해서 뭐 공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네. 것을 이제 가까이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네네. 대기를 통과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기가 어떤지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표면으로 내려가는 착륙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는 뭐 크레이터가 많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행성에도 높은 산이 있느냐, 뭐 네. 평야가 있느냐, 혹은 아주 깊은 험준한 계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네네. 면밀하게 지형을 이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표면에 네. 얼음이나 물이 있나 이런 것도 보고 혹시 우리가 네. 사용하기에 적절한 좋은 광물 같은 게 많이 있나, 그리고 또 뭐 화산 폭발이 거기도 있나 이런 네. 것들을 보고 또 혹시 지하에 물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계속 이제 스프 여러분들 1회차 때 우리 강호철 선생님과 나왔던 전부 배웠던 내용이죠. 네, 기억이 잘 나나요?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때 출연하셨던 우리 저 강 선생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물이 왜 필요한지 그때 네네.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제 지구 근처의 행성에서 네. 물이 발견된다면, 네. 거기 이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아니면 이제 생명체가 지금은 없더라도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류가 그 네. 행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활동할 네네.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없더라도 과거에 언젠가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면 네.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지 물의 흔적이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절실하게 탐사합니다. 그럼요. 네,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만약 물이 없더라도 얼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얼음을 이용해서 또 물과 산소 같은 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행성은 아니지만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이웃, 네, 달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는데요. 심채경 박사님이 또 달 전문 과학자시니까 우리 또 달 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될까요? 네, 지난해가 네. 인류가 달 착륙한 지 50주년 되는 해였어요. 네네, 1969년에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했다가 네, 다행히도 무사히 지구로 잘 돌아왔습니다. 네, 작년이 2019년이었으니까 네네. 이제 딱 50주년 되는 그런 해였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당연히 전이고요. 그쵸. 네. 아폴로는 이제 사람이 직접 탐사를 한 유인 탐사였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건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인 탐사가 있기 전에도 뭐 네, 근접 비행만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네. 인공위성처럼 도는 궤도선을 네. 보낸다든지, 네. 착륙선처럼 아주 대단한 기기는 아니지만 풍선에다 매달아가지고 네. 이제 표면에 천천히 착륙하게 하는 탐사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 왔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네. 직접 참여하는 거를 이제 유인 탐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폴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의 태양계 탐사 미션 중에서 이제 유일한 유인 탐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탐사선을 타고 가서 달 네. 표면에서 활동한 다음에 네, 돌과 흙을 채취해서 이제 지구로 가져오죠. 네네, 그리고 달에서 직접 분석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제 실험 그쵸. 장비들 이런 게 네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장비가 워낙에 크고 무거우니까 그걸 네. 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달 시료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료 기환선 네. 혹은 샘플 리턴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우주인이 직접 달 표면을 걸어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네네. 네. 나중에는 이제 월면차라는 네. 걸 타고 이제 네. 돌아다녔었습니다. 네, 이 월면차 사진이 방금 보신 사진이 네. 이제 나중에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네, 영화에서 많이 쓰이고요. 이게 네. 굉장히 최첨단의 영화여도 이렇게 네. 구식의 월면차를 이제 그냥 우리가 익숙한 월면차니까 이런 네네. 구식의 월면차를 영화에서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나 그 당시 구소련이 이제 달에 탐사선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네네. 달 탐사에 사실은 처음으로 성공한 거는 소련이었습니다. 구소련의 루나 2호가 제일 먼저 이제 네네. 달에 달 탐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먼저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러시아죠. 네, 그 러시아에서 이제 달 탐사를 처음 성공했네요. 우리 친구들 알겠지만 그 인류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스푸트니크 1호도 그 소련이었고요. 그렇죠. 또 인류 최초의 우주인도 그 유리 가가린 러시아죠. 예, 소련. 그다음에 최초의 달 탐사도 미국이 아니라 네, 소련이었군요. 그렇죠. 미국이 유인 우주 탐사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네.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네. 구소련은 이제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유인 탐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소련이 보낸 월면차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런 탐사차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좋을 텐데요. 이 탐사차 이름이 루노호트입니다. 굉장히 크고 네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이제 네.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네네. 탐사차예요.
마지막으로 한 네. 1976년도에 루나 네. 24호 갈 때까지 이러한 루노호트들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24호까지 탐사선을 만들다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강 선생님? 네, 미국도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 말고도요, 그 단계적으로 이제 천천히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달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네. 무인 탐사선인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이제 네. 4대나 보냈었고요. 네. 그리고 레인저 시리즈 1호부터 9호까지, 네. 그리고 유인 우주비행 제미니 시리즈를 이제 12대, 네네. 그리고 무인 달 착륙선 서베이어 프로그램으로 네. 이제 7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인달 탐사를 포함하는 네.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을 네. 이제 14대를 보냈었습니다. 아, 그냥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정 과정들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멀리, 그리고 다른 행성을 이제 탐사를 하느라고 이제 실은 그 달에 좀 소홀한 면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90년도에부터 이제 다시 달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누가 먼저 달에 가서 네. 더 멋진 탐사를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요. 달에 갈 수 있고 착륙할 수도 있고 네. 우주 비행사를 이제 보낸 다음에 네네. 다시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이 여러 네네. 차례 확인된 다음에는 이제 아예 다른 천체로 도전하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여러 기술들을 확인한 다음에 네, 이렇게 다른 천체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신 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현재 어떤 나라들이 또 이렇게 달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강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90년대부터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다른 일들이 있었고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네. 일본이나 뭐 유럽, 러시아 이런 네. 나라들이 다 달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이때부터는 달 탐사를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달을 자연의 일부인 달을 과학적으로 탐사하자 이런 목적을 주로 이루어서 네. 달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제 네네.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시도를 했고요. 아. 우리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목적들이 지금은 이제 뭐 광물의 지도를 만든다든지 네. 달 지형의 높낮이를 아주 자세하게 측정한다든지 이런 네네.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이제 우리도 이제 달 탐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달의 궤도선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름을 한국형 시험용 달 궤도선이라고 네. 붙여놓았는데요. 네네. 영어 약자로 KPLO라고도 부르고요. 네.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 이때쯤에 발사해서 한 1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시험용 달 궤도선을 2022년에 보낼 예정이군요.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한국형 달 궤도선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궤도선에 일단 고해상도 카메라 하나 들어갑니다. 네. 아주 자세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폴캠이라는 이름의 편광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이 편광 카메라는 네.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네네. 표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네. 달 표면의 이제 토양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달 궤도선 발사 준비에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네. 달 궤도선에 편광 카메라가 실리는 게 세계 최초의 일이에요. 와, 편광 카메라라는 장비, 우리 스프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장비가 세계 최초로 탑재가 되는군요. 예, 그렇죠. 지금 네. 뭐 미국이나 구소련 네. 이런 데서 달 탐사를 뭐 60년 이상 해왔는데, 네네. 그리고 달에 사람도 보냈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가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요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또 어떤 장비가 실릴 예정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기장 측정기를 가지고 갑니다. 네. 지구는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나침반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달에 가면 나침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달에 자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달에는 자기장이. 네네. 근데 이제 군데군데 자기장이 약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생성될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자기장이 이렇게 분포하나 이런 거를 네. 아직 아무도 몰라서 이제 자기장 측정기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달 생성될 때 그 역사 이런 걸 알아보려고 네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측정해서 달 생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군요. 또 어떤 그렇죠. 장비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마선 분광기가 실립니다. 네. 그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 어떤 원자가 있나 이런 분포를 알아보는 장비이거든요. 네. 달 표면에 뭐 어떤 물질이 있나 이런 거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스프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겠지만, 감마선이라고 하는 우리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통해서 달 표면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본다고 하는군요. 네, 이게 엑스레이랑 비슷한 뭐 감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섀도우캠이라는 고감도 카메라가 실립니다. 네. 이게 달의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해가지고 네네. 뭐 지구로 치면 북극이나 남극 같은 곳으로 가면 네네. 햇빛이 잘 안 드는 데가 많아요. 어떤 지역은 이제 달 크레이터 벽에 가려가지고 네. 1년 내내 햇빛이 안 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옛날에 언젠가 달에 물이 네. 있었고 얼음이 있었다면 네네. 햇빛이 안 드는 지역에는 얼음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섀도우 캠이라는 장비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얼음을 찾아보는. 이 그렇죠. 카메라가 만약에 얼음을 찾아낸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장비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우주 인터넷이라는 아주 네. 멋있는 별명이 붙어있는 네. 지연 내성 통신망이라는 실험 장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연 내성 통신,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통신을 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네네. 지금은 궤도선 준비하지만 나중에 착륙선 보낼 수도 있고 네. 또 달 아니라 뭐 소행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도 탐사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대비해서 네. 우주에서 통신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걸 찾아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런 네. 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통신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기계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달 궤도선으로 시작해서 네. 나중에 착륙선도 보내려고 하고요. 네. 달에서 돌과 흙을 가지고 오는 샘플 귀환선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궤도선 착륙선 보내려고 하고 또 네. 소행성도 가고 싶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번에 KPL로 궤도선이 갈 때에는 네네.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로켓을 사용하는데 네. 나중에는 우리나라 직접 만든 로켓을 가지고 우주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네. 여러 가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우리 스페이스 미션 캠프 3편 우주 발사체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나중에는 꼭 우리가 개발 중인 누리호를 활용해서 우주에 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박사님, 요즘에 우주 탐사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우주 탐사 초반에는 좀 서로 우리나라도 잘났어, 우리가 네. 더 과학 잘해, 뭐 이런 거를 경쟁하는 의미에서 탐사를 하다가 네네. 90년대 이후로는 좀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사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또 새로운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달 탐사 버전 3.0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네네. New Space, 새로운 우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흐름, 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네네. 이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달 탐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는 굉장히 비싸고 막 잘 찾기 어려운 그런 광물들이 네. 달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그런 희귀한 광물들을 캐가지고 지구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네. 희귀 광물을 지구에서 막 퍼오는 것보다 네. 그냥 달에 가서 가지고 지구로 가져온다. 이게 더 저렴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뭐 기지를 건설하려면 뭐 네네. 벽돌이나 시멘트 이런 게 필요한데 네네. 이거를 지구에서 가져가면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근데 달에 가서 달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달에 있는 흙을 사용해서 벽돌이나 네. 시멘트를
만들어서 기지를 짓고 또 필요한 부품들을 하나씩 달에다가 가져다 놓은 다음에 거기서 조립을 해서 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지가 있으면 네네. 사람이 아주 오래 달에 머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네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달에 있는 흙으로 직접 건물을 짓는다. 와,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마지막으로는 더 멀리 가기 위한 정류장으로 달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지구에서 탐사선 쏠 때보다 달에서 쏠 때 훨씬 더 쉽게 쏠 수 있거든요. 그 달은 중력이 작아서 네네. 금방 로켓을 싸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에서 탐사선 발사하면 네. 훨씬 더 쉬우니까 네네. 혹시 화성 갈 때 지구에서 바로 화성 출발하는 것보다 달에 네. 들렸다가 달에서 화성으로 가겠다. 중간에 네. 정류장을 하나 만들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는데 달을 기지로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우주 탐사를 진행한다. 정말 대단한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미국의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네, 일단 뭐 우주인을 다시 네. 달에 보내겠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네. 우주 정거장을 달 근처에 띄워놓겠다. 그리고 또 뭐 달에 기지도 건설하고 네. 뭐 거기서 달에서부터 화성까지도 더 멀리 가고 그런 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목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주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 중에 하나 이제 CLPS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우리가 CLPS라고도 부르고 클립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내는데 네. 민간 기업을 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로켓 회사처럼요. 네, 맞아요. 이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네. 아니면 뭐 대한통운이나 뭐 한진택배 뭐 네네. 이런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네. 회사들이 네. 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학 장비 같은 거 보내고요. 네네. 나중에는 뭐 우주 비행사가 사용할 물품들을 미리 보내놓고 이제 네. 우주 비행사가 몸만 따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사가 보기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네네. 달 택배, 달 화물 운송 잘 하겠다 싶은 회사 14곳을 지금 선정해놨고 뭐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사가 이미 회사를 선정해 놨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스페이스 X가 왼쪽 아래에 스페이스 X 로고도 보이고 네. 익숙한 회사들이 좀 보입니다. 네네. 내년부터 시작해서 네. 1년에 뭐 한두 번, 많으면 네. 3번 이런 식으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고 해요. 네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착륙지들의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과학 기기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그런 물품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여한다고요? 와. 네, 그렇죠. 예, 아직 뭐 언제 보낼지, 어느 착륙지로 보낼지, 또 어떤 기기 보낼지 지금 확정은 한 건 아니라서 제가 네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결과를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학 관측 기기들 네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와,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저 우주선 한번 태워주세요. 네. 뭐 저한테 그럴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 과학 장비에 보면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자력계, 방사선 측정기, 네네. 또 우주 환경 관측 기기 이런 것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네네. 아니지만 우리가 네. 나사랑 지금 회의도 하고 네.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마 좀 몇 달 뒤에는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로 만든 장비들이 다른 나라와 함께 우주 탐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랜선 스페이스 미션 캠프 마이 리틀 플래닛 탐사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 낯선 행성 탐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신 박사님 또 강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스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강 선생님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곧 달에 다시 한번 인류가 발자국을 찍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탐사에만 그치지 않고 달 기지를 세운다고도 들었고요. 네. 이는 이제 본격적인 화성 거주를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해요. 아마 스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무렵에는 이제 달이랑 화성에 사람들이 새로운 거주 지역, 즉 집을 만들어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새로운 우주의 모습에서 새로운 탐사가 또 진행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프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주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멋진 우주 계획, 우주 탐사를 해보도록 해요. 네. 이제 우주 탐사가 뭐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뉴 스페이스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20년 전에 화성 탐사 로버들의 이름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그 학생들 세대에서만 그 학생들의 부모님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관측기기로 달 탐사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실패한다고 해도 또 다시 하면 되니까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새로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는 꼭 저희 과학관에 오셔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미션을 소개하기 전에 그동안 스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강 선생님, 저희 Q&A 시간, 네, 질문과 답변,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주는 추운가요? 왜 우주인이 입는 우주복은 패딩처럼 두꺼운 건가요? 초등학교 1학년 윤나은 어린이가 해준 질문이에요. 네. 네. 우주복,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우주인들이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 하얀색으로 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윤나은 어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주는 추워요. 네네. 그, 영하 마이너스 270도 정도로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위에 이제 사람이 꽁꽁 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제 정말 말한 것처럼 그 패딩처럼 두꺼운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이제 공기 없는 데다가 풍선을 하면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네네. 사람의 몸도 우주에 그냥 맨몸으로 있으면은 네. 조금 부풀어 올라가지고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음. 그 우주복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거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정거장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가요?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또 우주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김서윤 어린이가 질문해 줬네요. 네. 우주정거장은 말 네. 그대로, 정확한 이름은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가 같이 네. 만들었어요. 네. 물론 맨 처음에는 이제 네. 러시아에 있는 모듈이 올라가서 음.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씩 도킹하는 구조인데, 네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각 네. 모듈을 만들었던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다 네네.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네. 드론을 날릴 수 있냐면요. 일단 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상하게 날 겁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우주에 가서 날려보세요.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우주에서도 감기에 걸릴 수 있나요? 아프면 누가 치료해 주나요? 라고 초등학교 1학년 김서윤 어린이 또 신현승 어린이
또 3학년 최성훈 어린이가 질문을 해줬네요. 또 이제 비슷한 질문으로 우주에서는 알러지가 있을까요? 라고 7살 윤미나 어린이가 질문해줬네요. 네. 일단 우주에서도 감기에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바이러스성으로 감염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정말 열이 나거나 몸이 이제 몸살이 오거나 이런 증상은 우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우주 비행사들 중에는 네. 이제 그 비행 네. 비행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이제 과학을 담당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하지만, 네네. 그 중에 이제 의사들도 한 명씩 이렇게 딸려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주 비행사들 중에 이제 의사인 분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요. 그리고 알러지는 네. 이게 조금 인체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어떤 물질이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네네. 손에 닿으면 거기서부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우주에서 일어난다기보다 우주에 있는 특정한 물질이 만약에 네네. 사람의 몸에 반응을 일으킨다면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할까요? 우주정거장에 중력이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우주에서도 수영을 하고 싶어요라고 초등학교 3학년 최성훈 어린이가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무중력은 어지럽지 않나요?라고 7세 윤미나 어린이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우주정거장에 중력이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우주 정거장을 이제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면은 네네. 이제 또 그 원심력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 몸이 이제 벽에 딱 붙는 식으로 또 다른 힘이 발생하는데 네네. 그걸로 가상의 중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성훈 어린이가 네. 그 원하는 이 수영장도 우주 정거장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중력은 네. 어지럽지 않냐고 네네. 이제 윤미나 어린이가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네네. 계속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아마 받을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많이 힘들지 않나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한 우주에서 옷은 어떻게 세탁하나요? 네, 최성훈 어린이하고 또 5학년의 이채원 어린이가 질문해 주셨고요. 또 우주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라고 윤미나 어린이, 또 1학년 진선우 어린이, 이채원 어린이 이렇게 네, 질문해 주셨군요. 네. 네, 일단 옷을 거의 세탁하지는 않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그 처음부터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땀이 잘 안 흘리는 환경, 그리고 추워서 이렇게 벌벌 떨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옷을 많이 갈아입지 않아도 옷이 그렇게 크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옷을 안 갈아입고요. 네. 그리고 꼭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그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은 지구로 회수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냐는 말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네. 일단 우주 비행사들은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제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쓰레기들은 마찬가지로 모아서 그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구로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네. 외계인에게 편지를 보내면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몇 광년이나 걸릴까요? 7세 이한서 어린인데요. 몇 광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네요. 네. 예. 일단 여기서 이제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약간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거랑 이제 또 얼마나 멀리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단 외계인에게 우리 인류가 그 편지를 이미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1970년도에 네. 그 보이저 1호랑 2호가 이제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외계인에게 보내는 편지, 골든 디스크를 같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네, 저희 스프 그래서 2화에 지금 나왔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년쯤 전에 이미 우리가 편지를 보내놨지만 네. 아직도 답장이 없는 걸로 봐서 한 5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그런 정도 거, 네. 만약에 이제 답변이 온다면 이제 아마 그때가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몇 광년 거리다 그때 나올 겁니다. 네.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빛이 1년 동안 아,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네. 그 부분은 네, 또 인터넷 맞습니다. 검색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또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가 다시 되돌아오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초등학교 1학년 김서윤 어린이가 질문해 줬는데요. 우리 3편 우주 발사체 때 스페이스X 로켓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보고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그 팔콘 9이라는 발사체에도 다 하나하나 코딩이 되어 있어서 네. 그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네. 그 발사체 몸통이 네.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지구 쪽을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그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천천히 다시 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수행되면서 다시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딩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로켓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우주인들이 지구에 와서 제일 처음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주 생활을 하다 보면 지구인보다 덜 늙나요? 우주인들도 시차 적응이 필요한가요? 초등학교 2학년 김세아 어린이가 질문해줬군요. 일단 우주인들이 지구에 처음 와서 먹는 음식은 네, 아마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우주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따라서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딱히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우주 생활을 하다 오면은 이제 아마 그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 조금은 이제 상대성 이론 이런 걸로 살짝 정말 네. 살짝 더 젊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살다 오면은 그 시간이 조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필요합니다. 네. 김세아 어린이 그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 설명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정말 과학이 재밌다면 그때 한번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물과 공기는 지구에서 가져가지 않고 행성의 얼음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요. 얼음은 어떻게 우주선으로 들고 오나요? 라고 초등학교 5학년 이채원 어린이가 질문해 줬네요. 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딱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려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직접 얼음을 들고 우주선을 옮기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걸로 보이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설비나 네. 이런 장비들을 네. 이제 행성의 얼음 또는 이제 행성에 물이 있는 공간으로 옮겨서 네.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네. 물과 공기를 만들 수 네.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거기다가 구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선으로 들고 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직접 예. 이거를 물과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가서 행성에다 설치하지 않을까. 예, 저희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초등학교 네. 1학년 배정준 어린이 질문해 줬네요.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데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필요해요. 네. 이제 우리가 우주선의 궤도나 또는 이제 우주선의 자세 또는 이제 우주선의 그 내부 구조들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 장비들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달려붙어서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정말 최고라 불리우는 전문가 또는 네.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려붙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태양계는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과학기술로 UFO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우주정거장에서 식물을 어떻게 기르나요? 우주에서 지내면 키가 커진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질문 4개를 해준 7세 이한서 어린이였습니다. 네, 답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태양계라고 하면은 이제 태양과 같은 이제 항성이 중심에 있는 항성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밤하늘에 보이는 그 별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제 태양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도 이제 행성들이 돌고 또 이제 항성들 주변에 이런 또 외계인들이 살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태양계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수와 거의 동일하진 않겠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UFO라는 말 자체가 그 미확인 그렇죠. 비행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이 비행기를 던졌는데 저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면은 그것도 UFO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로 UFO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 네. 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서 식물은 보통 땅에다가 넣진 않아요. 왜냐하면 땅에다가 심으면 그 땅이 이제 흙이잖아요. 흙이 이제 우주정거장 공간 안에서 막 둥둥 떠다닐 수 있어서 그 우주정거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물 속에서 키우는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내면은 키가 실제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지구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키는 커질 수 있지만 네, 키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한서 어린이가 해준 3번째 질문하고 4번째 질문은 우리 제 4편 우주에서 생존하기 그 앞에 토크쇼 앞에 영상을 보면요 나와 있어요. 식물을 어떻게 키우냐 수경재배 설명이 나와 있고 키가 커진다는 얘기는 4편에서 제가 또 했던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네, 우주에 가서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운동들을 하나요? 초등학교 1학년 윤지우 어린인데요. 네, 우주에서 생존하기 편에 잠깐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선생님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우주에 가면은 방금 전 질문처럼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근육들이 빠지고 또 이제 뼈에 있는 뼈가 조금씩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비행사들은 임의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주정거장 내에 있는 설비로는 이제 러닝머신이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기구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몇 시간 이상씩 하루에 대부분을 운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우리 윤지우 어린이 4편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세요. 네. 자,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주에서는 행성들도 무중력 상태라서 물건들처럼 떠 있는 건가요? 네, 7세 장하윤 어린이가 질문해 줬군요. 이 부분은 이제 무중력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굉장히 커다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죠. 네. 그 항성이 결국 질량이 있는 다른 물체를 끌어들이기 때문인데요. 끌어들여서 그걸로 약간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마찬가지 네. 우리 행성들, 태양계 행성들을 예로 들면 행성들이 태양에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런 형태지 무중력 상태라서 물건들처럼 행성들이 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화성에 편지를 보내면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6세 최희림 어린이가 질문해 줬네요. 네. 네. 이거는 오늘 이제 방송에 이제 나왔을 텐데요. 네. 이제 화성까지 이제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면 2년하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지구에서 편지를 써서 네. 이제 보낸다면 네. 2년 2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네,
2년 2개월 정도 네, 걸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우주에서도 바이올린을 켜면 소리가 나나요? 초등학교 1학년 김가은 어린이가 질문해 줬네요. 이제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만약 바이올린을 켜게 되면 네.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서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제 바이올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우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김서윤, 배정준 어린이가 질문해 줬네요. 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걸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의사가 돼도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과학자가 돼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엔지니어도 있고요. 엔지니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주 비행사, 즉 진짜 한국 그 조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되려면 이제 비행기 조종도 해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다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선생님 책상에 있던 로켓 모형은 레고인가요? 이건 저한테 하는 질문이군요. 네, 3편에 나왔었죠. 우주발사체 때. 네, 이서우 어린이가 질문해 줬는데, 네, 레고가 맞습니다. 저희, 끝나고 이제 미션 소개 영상 뒤편에 저희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네, 로켓 모형 만드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도록 하세요. 네, 지금까지 2020년 국립어린이과학관 랜선 스페이스 미션 캠프 마이 리틀 플래닛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마지막 미션과 또 스페이스 미션 캠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하는 영상이 나가니까 네, 끝까지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호철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희는 내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네, 찾아올게요. 네, 앞으로도 국립어린이과학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국립어린이과학관 관장 김현수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과 같이 했던 우주여행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남대로 유익하고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보람있고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또 재밌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